네, 미국의 금리 인하 이제 다시금 올해 재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25bp가량 인하에 확정이 되면서 4.0에서 4.25% 수준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지금 나오면서 25bp나 우리가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완성이 된 셈입니다. 25bp뿐만이 아니라 B컵 가능성 또한 이제 스티븐 미란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지금은 이제 연준 이사가 됐는데 이분의 이제 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료 간의 FOMC 결과를 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시장이 일부 우려했던 뭐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보험성 금리 인하가 이제 나오면서 뭐 시장 혼조였고. 금리 인하와 연준의 어떤 균형 잡힌 그 접근이 좀 돋보였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경우에는 시장이 과열될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연준은 금융의 안정성과 이걸 깊이 지금 모니터를 하는 상황이고요.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둘 다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균형 잡힌 접근을 좀 심도 있게 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걸 계속 컨트롤하는 것들이 파월 의장의 이런 그 발언에 의해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기준금리는 뭐 예상대로 25bp 인하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점도표에서는 연 2회 금리 인하를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추가 2회, 연 3회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시장 예상치랑 좀 부합을 했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가 침체 결과가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용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말하면서 경제가 견조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용 리스크에 대한 하방 얘기가 나올 때는 시장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견조하다고 말하고 또 경제 데이터 의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는 또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시장은 좀 움직임들이 이제 들쑥날쑥 했었는데 계속 지켜봤으면 정신 없었을 건데요. 네.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잘 무난하게 넘겼고 성명서 내용을 좀 보니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고용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둔화되었고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다라고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라고 변화했고 또 이제 고용 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이 됐습니다. 또 리스크 밸런스가 달라진 것을 반영하기 위해라는 문구도 삽입이 됐고 뭐 스티븐 밀란만 이제 제외 52bp 뭐 인하를 주장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도 어떤 전반적인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난한 FOMC였지 않나. 그리고 이제 장중에 눌렸을 때는 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종목별로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스티븐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는 뭐 놀랍진 않네요. 사실 시장이 예고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B컵 가능성. 자, 그리고 이제 연내 추가로 2회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예측을 해야 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이야기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명서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좀 핵심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위계 관리로 인한 인하라였다는 거죠. 보험성 금리 인하였고 그리고 파월 의장 우리가 기다린 것은 옳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 상태라서 그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 과열을 좀 막는 발언을 했고요. 네. 또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 물가 목표에 부합하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을 좀 시켰고 그리고 기본 시나리오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관세 인상에 대해서 가격을 흡수를 하면서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누적이 될 것이다. 올해와 내년에 누적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감소하는 모두 다 감소하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고용 임금 조사의 하향 조정은 연준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제 고용 성장 둔화가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들이 오늘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됐다라고 설명을 좀 했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그 더 이상 고용 시장이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발언과 또 50bp 인하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얘기했지만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낸 바 있고 경제가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도 다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강조를 한 거는 그 연준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를 했는데 보험성 금리 인하고 그리고 고용시장 하방 리스크를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견조하고 침체는 아니네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아쉬운 점은 이제 연준도 아직까지는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한 게 그 정책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좀 열어두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관세가 좀 단기적이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불식시켰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또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방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했지만 사실 시장은 좀 뒤숭숭했거든요. 네. 지수도 사실 엇갈렸고 이 여러 가지로 뭐 지수뿐만이 아니라 업종들, 섹터들 어떻게 이 FOMC 금리 인하 결과를 소화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2시 정도 일어나서 3시를 보셨을까요? 기다리면서 봤는데 처음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되니까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그러면서 차익 대거 발생하고 그리고 다시 저가면서 들어오다가 또 매물이 지속되면서 이제 그 낙폭이 커지다가 막판에 이제 경제가 이제 견조하다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침체는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혼조로 끝났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금리라든가 달러들이 하락전환 하다가 또 그 일시적으로 반등한 상승 반납하고 되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혼조로 끝나시면 되겠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장중 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장중 조정은 분명히 매수 기회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확인해 주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그 시장 상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어떤 시장을 계속 하방으로 볼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장이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이 결정이 경기 연착륙의 신호일 수도 있고 또 경착륙의 우려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실은 그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시기는 아닌 관점이 좀 있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이런 그 9월달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제2의 그 SVB 사태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현재는 이제 지난 그 리만 사태 같은 경우에는 MBS라든가 ABS 이런 그 CDO 같은 경우에 크레딧 손상에 대한 그 우려라든가 실현 손실 이런 민감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부채가 문제예요. 특히 이제 MBS라든가 UST 이런 관련 듀레이션이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어떤 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금리가 떨어지고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그런 그 사이클이 이제 안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계속 급등하면서 11.7%까지 올라갔는데 리먼 사태 때 10.8%였습니다. 그리고 SV 사태 때 3%대 대비해서는 그 역대급 그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준이라든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되게 세밀하게 조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큰 그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다른 점이 주식 시장은 굉장히 선반영하고 빨리 반응하는데 채권 시장은 상당히 느리게 반응하는 거죠. 이게 계속 수면 밑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는 게 채권 시장인데 그래서 채권 시장의 속성 반영의 속성 때문에 저게 언젠가 문제가 됐을 때 튀어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게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그런 트리거가 뭐 연준 의장이 바뀐다던가 어떤 연준의 의장이 어떤 회임이 된다 이런 사태가 나타났을 때 어떤 발작이 이렇게 할지 않느냐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그 트리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향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퇴임했을 때 이후는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런 침체된 우려보다도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그 상방 그 지수 그 상승 강세장이기 때문에 뭐 하방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침체를 특히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네요. 유동성이라던가 아니면 또 AI라던가 이런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침체, 뭐 우리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좀 우려감을 덜어내도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FOMC 금리 인하 결정이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죠. 일단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기조적으로 달러의 약세는 유지가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오늘 밤에도 그 FOMC 결과를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다가 다시 위로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기조적으로 유지될 것이면 급격한 하락은 아닐 거고 어쨌든 달러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가장 뭐 대표적인 수혜주는 삼성전자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자주 언급드리면서 HBM 시장에서의 우위는 하이닉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탑픽은 SK하이닉스라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 우려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이제 지금 최근에 랜드 쪽의 쇼테지 이슈라든가 지금 그 디램 쪽 특히 DDR4 가격이 올라가고 레거시 반도체 쪽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레거시 반도체 업종까지도 반도체 소비자한테 다 튀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랑 또 중국 국내 증시도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 섹터가 그 주도 섹터가 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이러한 기조 속에서 외국인들이 자금 들어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제가 최근에 저도 SK하이닉스를 한 34만 원 이상에서 일단 팔긴 했어요. 네. 팔긴 했는데 네. 조정 나오게 되면은 다시 재매수를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지금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 시 좀 어느 정도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색 종목은 좀 포트에 좀 담아두고 가시는 게 전략적으로 좀 괜찮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10월 초까지는 주가 하방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국내 증시가 이제 뭐 분리과세 이런 이슈까지 같이 그게 해결되고 붙는다 했을 때는 더 상방으로 열어둬도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초까지는 상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떤 업종들과 또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될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가 신고가를 돌파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인버스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안 그래도 지금 여전히 계속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계속 시장은 상방으로 좀 보는 게 맞겠고요. 네. 일단 대주주 양수 이슈가 해결이 됐고 또 이제 분리과세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그 첨단 우리 전략 산업에서 좀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객 예탁금이 74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10조가 늘었어요. 네. 개인들이 매도를 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늘었고 뭐 하루에 1조 8천억씩 예탁금이 늘어난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함부로 하방 배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제가 이제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 종목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쨌든 바이오 섹터는 수혜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올해 4분기에 각종 학회 일정도 많고 임상 데이터도 발표도 많다 보니까 모멘텀이 많은데 그런 모멘텀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다만 바이오 섹터는 종목별로 개별 이슈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뭐 파이프라인, 오너 리스크, 자금, 뭐 최소 2, 3년째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해서 면밀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해서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괜찮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100%를 바이오로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섹터를 좀 분산하시길 권하겠고 글로벌 증시는 좀 반도체 중심의 지금 버블장 증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반도체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포트에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3분기,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좋고 지금 아티스트의 해외 일정과 또 그 MD 그리고 앨범 음원까지도 지금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엔터주
엔터주들도 지금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엔터주들 종목들 그 담아보시고 탑픽은 JYP 엔터인데 그 유한타증권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 한 40장 정도 되는 리포트를 꼭 참고해 보시고요. 또 2차전 섹터는 주가는 바닥권인데 2차전지가 다 바닥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뭐 엠플러스, 코인테크, 뭐 LG화학 등 가는 종목들은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 잘 선별하시고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LG화학을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조선과 자동차 섹터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돼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하방 리스크는 크지 않다. 다만 이제 올라가려면 관세 협상이 끝나야지 마스가든 뭐 자동차도 이제 관세 인하로 인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피해야 되는 업종은 또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정말 쌍방이 맞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요. 네. 자기가 이제 선호한 섹터 위주로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또 각각의 재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매크로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갈 수 있겠고 또 관세 관련해서는 조선과 자동차만 좀 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JP 모건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과 비슷한 결로 지금 과거에 연준이 고점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S&P 500이 1년간 또 예외 없이 100%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100%는 아니고요. 1년간 예외 없이 상승을 했고 평균 수익률이 15%에 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최근에 이제 분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국내 증시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네. 국내 증시가 보통 이제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네. 보통 최소 4개월에서 뭐 많게는 뭐 26개월인가의 네. 상승장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네. 최근에 3,400을 뚫고 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랠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개월에서 뭐 2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기 랠리의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보시고요. 그리고 1월 장에서는 종목 수가 너무 적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비중 있게 담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종목 수를 좀 펼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뭐 백화점식 나열은 아니고 네. 그리고 자산 분배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증시, 뭐 미국 증시, 그리고 대체 자산, 뭐 암호화폐까지 두루두루 자산 구성을 좀 포트폴리오가 어떤 종목 그 주식 100%의 종목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그 대체 자산까지 포함해서 뭐 금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구성을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기에 그 수혜가 되는 그 자산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좋고 코인도 좋고 뭐 금도 좋고 그런 대체 자산까지도 두루두루 자산 구성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한번 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으로 좀 투자 전략 안내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FOMC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게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한 고비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뭐 현금을 일기보다도 주식을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조정시 매수. 다만 이제 지금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간 단기가에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갔거든요. 네. 쉬어갈 때 오히려 이제 고럴 때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그 관심 있는 sek터 뭐 바이오, 엔터, 반도체 뭐 등등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섹터를 국내 증시에서도 한 섹터에 몰아가지 말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바이오 섹터가 2차전지 그 한 섹터에 많이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좀 포트를 그 포트뿐만 아니라 섹터를 분산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를 좀 분산해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에 대한 이 매크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 연준의 어떤 균형 잡힌 이 접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